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서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스스로 원만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홀로서기 심리학, 지은이 라라 이 필딩, 옮기니 이지민, 발행 메이븐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의 90%는 당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홀로서기의 시작이다.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쓸데없는 걱정을 멈추고 자신 있게 삶을 이끌어가는 46가지 심리 레슨. 왜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심리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15년 동안 임상 심리학자이자 상담가로서 다양한 사람들의 각종 심리 문제를 상담해온 저자는 내담자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달라도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홀로서기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이나 세상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바깥에 있다고 믿으며 자꾸만 그에 의지하는 한 삶은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를테면 타인의 마음이나 평판, 세상 일, 불현듯 닥치는 위기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홀로서기를 배워야 합니다. 홀로서기는 타인의, 감정의, 나쁜 습관에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여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 무엇에도 기대지 않은 채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룰 수 있다면 비록 나를 둘러싼 세상은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뀜으로 인해 인생까지 달라집니다. 그것이야말로 홀로 설 때 비로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말합니다.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될 수 있다고.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홀로 서기를 권하는 이유.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마음을 기댑니다. 술과 게임, 도박, 때로는 마약에 기대어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람도 있지만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보다는 타인에 기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고 끊임없이 곁에 있을 만한 누군가를 찾습니다. 네가 없으면 안 돼.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다가도 그가 떠나면 곧장 다른 연인을 만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와 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를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자주 발견되는 태도인데 그들은 저는 괜찮아요. 아이만 행복하면 돼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부모가 아이에게 더 기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에 대한 가치를 남들이 평가한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하늘을 나는 듯 기쁘지만 누군가가 그보다 낮게 평가하면 절벽에서 추락하는 심정이 됩니다. 자기 가치가 남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존감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자꾸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에 따라 기분과 행동도 오락가락하죠. 누구보다 독립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뚝심으로 일을 밀어붙여서 뛰어난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약한 의존성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너무 높은 자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잘 돼야만 해. 실패하면 나는 무가치해질 거야. 이것밖에 못하다니 실망이야. 아닌 것 같아도 실은 완벽한 자기 이미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의 자신을 비난하고 다그치는 데 익숙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강하죠. 당신만 달라지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텐데. 내가 이 모양인데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리가 없지. 일이 잘 풀려야 내가 더 인정받을 텐데.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무언가에 기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이며 그 결핍을 타인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하거나 자기 힘으로 부족할 땐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입니다. 성공한 배우자를 곁에 두려고 하고 능력 있는 자식으로 키워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것이죠. 이런 노력이 성공 가도를 달리면 큰 문제가 없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땐 삶이 힘들어집니다. 성에 차지 않는 배우자와 자식을 원망하고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 일을 탓하고 무엇보다 부족한 자신을 미워합니다. 자꾸만 힘들어진다면 타인이나 세상에 기대는 습관을 버리면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한 채 더욱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조그마한 행복의 가능성도 함께 멀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주도권이 외부에 있다고 믿으면 나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일이 꼬이면 불행해지겠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주면 행복하겠지만 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쳇바퀴 위에 올라탄 다람쥐처럼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존재에 따라 결정되는 행복, 갈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그것을 정말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기분을 붕붕 띄웠다 추락시키는 만큼 괴로움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홀로서기의 3가지 의미. 그래서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오락가락하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기분과 태도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의해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내담자가 아리송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홀로 서기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다른 것에 기대지를 않지요. 그 말에는 경제적 능력이든 인성이든 실력이든 어느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의존하지 않고 흔들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그 기준이 외부에 있는 한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일에 끝이 있을까요? 성공에 과연 끝이 있을까요?
외부의 요소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언제 이를지 모르는 타인의 평판과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촉을 세우고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므로 실력 먼저 갖추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는 일이 곧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홀로서기의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이미 지나간 과거 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착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반면 내 마음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신념도 내가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경을 쓴 줄도 모른 채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내 안경이 지금은 시야가 잘 안 맞는군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M1 사람 탓, 세상 탓으로 돌리니까요. 홀로서기는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관찰하려는 태도이자 노력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안경으로 바꾸거나 아예 벗을 수는 없습니다.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태생적인 조건이니까요. 다만 자기가 어떤 안경을 썼는지 알기만 해도 안경을 통해 들어온 세상의 모습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 오늘은 세상이 좀 흐리게 보이네. 오늘은 맑아 보이는구나 하면서 나와 세상의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다룬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안경을 잘 관찰하면 세상 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보통의 우리는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잊은 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면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입니다. 자기가 쓴 안경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린다는 생각은 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이죠. 그런데 내 눈에 쓰인 안경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그 안경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내 마음에 일으킨 감정과 생각을 관찰할 수만 있어도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 할지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게 충고를 건넬지 결정할 수 있게 되죠.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지고요. 홀로 설 때 비로소 삶 전체가 달라지는 까닭.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 서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스스로 원만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안경을 쓴 채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내리는 해석에 그리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비난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 허물이나 못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따라서 기분과 행동에 기복이 없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죠. 그 결과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모나게 구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 자신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기꺼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단점이나 부족함을 감추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그를 대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삶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타인과 세상의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에 걸려 넘어질 일이 줄어듭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 의존하려 하고 그 때문에 상처 입기를 반복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내리는 판단과 행동에 믿음이 생기면 외부에 의존할 일도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관대해지며 인생은 부드러워지죠.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이 바로 홀로서기에 있습니다. 나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타인의 사소한 말에 흔들리는 걸까? 우리는 모두 적당히 부족하고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나에 대한 테두리를 넓게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선 출중하고 어떤 면에선 부족합니다. 어떨 땐 타인과 살갑게 지내고 싶어 안달하다가도 갑자기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가끔은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다가 갑자기 땅 밑으로 푹 꺼집니다. 이렇게 모순 덩어리인 나 자신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인정하면 타인의 말과 행동도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불필요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할 때도 스스럼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기에 그 부분에 관해 정확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일이라며 두려워하거나 통제력을 상실할까 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뛰어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주민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얕은 관계에서는 멋있는 모습, 괜찮은 모습만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는 서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좋아해주는 사이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감추기보다 드러내 보여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개인주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이것입니다. 나를 지키겠다는 미명하에 자꾸만 성벽을 높게 쌓지 마세요. 누군가 침범에 들어올까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문을 열어도 성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제대로 의존할 때 우리는 훨씬 강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닫힌 성문을 여는 그 사소하고도 단순한 용기뿐입니다. 흔들리는 순간 내 감정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 별일도 아닌데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너무 크게 화를 낸 후 그런 자신에게 당황한 적은 없었나요? 식당에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의 음식이 먼저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던 점원이 나만 무뚝뚝하게 대해서 옆집 강아지가 너무 시끄럽게 짖어서 배우자가 양말을 제대로 벗어놓지 않아서 뒤돌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당시에는 불같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나쁜 말을 쏟아내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 앞에 이토록 취약해지는 걸까요? 분노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불안이죠.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입니다. 때론 슬픔이 분노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노, 불안, 슬픔 등은 흔히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울면 안 돼라는 노래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의 울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다루기 힘들었기에 이런 가사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자라면서 울지 마라, 화내지 마라, 웃음을 잃지 마라 같은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이고 긍정적인 감정은 정상적인 상태라는 사고방식을 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은 최대한 억누르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느껴도 안 느낀 척, 괜찮은 척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감정이 사라진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안타깝게도 억눌린 감정은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증폭되어 버리다가 어느 순간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고 맙니다. 이것이 사소한 일에 욱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내 안의 분노와 평화롭게 지내는 법. 첫째, 감정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격하게 튀어나오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사그라듭니다. 반대로 자꾸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할수록 감정은 날개를 단 듯 더욱 활개를 칩니다.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을 줄줄이 끌고 오는 것이죠. 이런 일로 화를 내다니 나는 너무 나약해 라거나 저 따위로 행동하다니 저 사람 나를 무시하나? 같은 것들이 감정의 날개를 달아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세요. 감정이 나와 타인에 대한 평가로까지 이어져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나요? 화를 내면 나약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정확한가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굳이 나를 무시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화가 났네 하고 담백하게 대응해 보세요. 그러면 소용돌이치던 감정도 차차 잦아들면서 알아서 멈춥니다. 둘째,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따로 구분하지 마세요. 감각의 동물인 우리가 유쾌와 불쾌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정 감정을 묶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일은 단순히 감각의 영역에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판단이 개입하죠. 그리고 판단은 대체로 편견에 의해 좌우됩니다. 불교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6사람이 모여 코끼리를 가운데 두고 설전을 벌입니다. 코끼리의 정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몸통을 만지며 말합니다. 이건 거칠고 거대한 벽 같은 짐승이라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이빨을 만지며 응수합니다. 아니야, 창처럼 날카로운 동물이야. 세 번째 사람은 코를 만지며 이렇게 말하죠. 둘 다 틀렸어. 이건 뱀 같아. 네 번째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며 나무같이 둥글고 높은데? 라고 말하고 다섯 번째 사람은 귀를 만지며 아니야, 꼭 부채 같아.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람은 꼬리를 붙들고는 다 틀렸어. 이건 밧줄 같은 동물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자기가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며 말싸움을 합니다. 이 우화는 시야가 한정적이지만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교육받은 내용과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 감정을 구분합니다. 그 근거가 자기 경험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한번 편견이 자리 잡히면 사람은 그에 부합하는 증거만 모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편견의 근거에서 감정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므로 감정에 대해서는 판단의 잣대를 들이밀지 마세요. 앞서 말했듯 감정은 에너지이고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감정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집착은 결국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감추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판단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매우 자동적이어서 그 고리를 끊기란 쉽지 않습니다. 끊기는커녕 약화시키는 것조차 힘들죠.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채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그러려면 감정을 느끼는 나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것을 관찰하는 나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챙김에서 명상을 권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명상을 할수록 관찰하는 나의 힘이 세져서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먼저 그것을 살피게 되고 즉각 반응하기 전에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나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 테지만 처음 묘목을 심고 나서 쑥쑥 자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는 먼저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합니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낸 소량의 영양분을 줄기를 올리거나 잎을 더 틔우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뿌리 내리기에만 사용합니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보내는 시기가 대략 5년쯤 됩니다. 나무라고 해서 급한 마음이 없진 않을 겁니다. 줄기를 쑥쑥 올리고 잎도 무성하게 피워내야 햇볕을 잘 받고 그래야 더욱 크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염나무가 먼저 자라서 햇볕 받기에 좋은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성장 과정이 더욱 힘겨워질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래도 5년 동안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만 신경을 씁니다. 염나무들이 얼마나 높게 자라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훗날 가뭄과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결국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사람이 된다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무엇에 기대지 않고도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는 그를 지탱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세상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뿌리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보이는 부분, 이를테면 외모, 학벌, 경제력, 지위 등은 그 다음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채 외형만 키우다가는 한 번에 쓰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뿌리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를 가장 그답게 만들어주는 것, 즉 내면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돈도 많고 남부럽지 않게 성공도 거두었는데 극도의 공허감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본 적 있는지요? 그들은 가족도, 친구도, 직원들도 자기를 돈 벌어 오는 사람, 부탁하기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뿐 있는 그대로의 자기로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역할이나 명함이 아닌 그 자체로 사랑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숨 쉬고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즉,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죽듯이 내면 세계가 텅 비어버린 채로 사람은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면 세계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탐험하면서 구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신나며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또 그런 자신을 좋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힘을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나를 알고 믿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굳게 마음먹으면 나에 대해 탐구하고 원하는 삶을 계획하고 나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홀로서기 훈련. 내 생각을 점검하는 법. 생각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자기만의 가상현실을 만들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해 버리죠. 저는 이것을 생각이 산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산으로 가버리는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미래를 걱정하기.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입니다만 지나칠 경우 쓸데없는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걱정은 가능성의 일부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가 되어버립니다. 일이 잘못될 거야. 뭔가 이상해. 생각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내면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2. 과거에 집착하기. 원인을 찾는 것 역시 인간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조심하자 수준이 아니라 왜 하필 나지? 역시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만약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처럼 지나간 일을 자꾸 곱씹는 방식으로 되풀이하면 이로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만들어낸 오래된 가상현실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3. 판단하기.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앞에서 판단이라는 생각 습관이 발동합니다. 공평하지 않아.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만 해 하는 것이죠. 판단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짜증, 분노, 질투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4. 멍하게 있기. 생각이 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이 넘쳐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멍하게 있거나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흥미나 의욕이 결여되고 타인의 생각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기.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세상이 제 불평을 들어줄 리는 없지요. 그 생각을 붙잡고 옳다고 우길수록 저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세상은 제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요. 나는 뭔가 부족해. 난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같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나에 대해 떠오른 수많은 생각 중 하나일 뿐, 나에 대한 유일하고도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간과하면 타인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무례한 참견을 그럴 만한 일로 착각하고 순응하게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생각과 사실을 구분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사실과 다른 생각이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더욱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절대 떠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해보세요. 바나나가 당신의 머릿속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보겠다고 마음먹어야 옳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에 빠져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후회와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중이라면 모르는 새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정말 바보 같아. 왜 그렇게 행동했지? 이런 말투가 생각을 사실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말투는 이렇습니다. 내가 바보 같다 생각하고 있군. 더 잘했으면 좋을 텐데 아쉽군. 꼭 기억하세요. 땡땡 같아가 아니라 땡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군이 맞습니다. 후회는 아쉬움으로 끝내면 됩니다. 부정적인 자기 판단으로 연결시켜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홀로서기 심리학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임상 심리학자이자 상담 전문가인 저자가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 문제를 상담하면서 그들에게 홀로 서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주제에 입각해 저술한 심리학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 첫 발행되었는데요. 지금까지 7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책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심리 문제들이 나에게만 있을 것 같지만 어쩌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홀로서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심리 상담이나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는 일이 자연스럽고 멘탈을 관리하는 현명한 과정으로 비추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우울, 불안, 분노, 무기력증을 포함해 자신의 삶이 공허하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정말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많은 심리 문제들의 원인은 홀로서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 강조합니다. 홀로서기란 간단히 말하면 외부에 기대지 않으며 행복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라 말합니다. 저자는 홀로서기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요.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홀로서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방법,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인간 관계 속에서 홀로 서는 방법, 홀로 서기 위한 마음챙김 실전 레슨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심리 문제를 책을 통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짚어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예시와 친근한 문장들을 통해 서술해 놓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것을 셀프로 다루고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두었기에 심리 상담을 받은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타인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 속의 여러 예시와 솔루션은 꼭 저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감정은 정상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비정상이라 여기며 감정을 불편하게 느끼고 억누르는 습관은 나의 감정을 관찰하는 행동을 통해 자연스레 흘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깊게 새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심리학 책을 접했었는데요. 이 책은 그 중에서도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실용적이었습니다. 나의 내면 세계를 단단하게 다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사람들에게 홀로 서기를 권하는 이유.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마음을 기댑니다. 술과 게임, 도박, 때로는 마약에 기대어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람도 있지만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보다는 타인에 기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고 끊임없이 곁에 있을 만한 누군가를 찾습니다. 네가 없으면 안 돼.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다가도 그가 떠나면 곧장 다른 연인을 만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와 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를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자주 발견되는 태도인데 그들은 저는 괜찮아요. 아이만 행복하면 돼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부모가 아이에게 더 기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예 일거수일투족에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에 대한 가치를 남들이 평가한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하늘을 나는 듯 기쁘지만 누군가가 그보다 낮게 평가하면 절벽에서 추락하는 심정이 됩니다. 자기 가치가 남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존감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자꾸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에 따라 기분과 행동도 오락가락하죠. 누구보다 독립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뚝심으로 일을 밀어붙여서 뛰어난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약한 의존성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너무 높은 자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잘 돼야만 해. 실패하면 나는 무가치해질 거야. 이것밖에 못하다니 실망이야. 아닌 것 같아도 실은 완벽한 자기 이미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의 자신을 비난하고 다그치는 데 익숙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강하죠. 당신만 달라지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텐데. 내가 이 모양인데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리가 없지. 일이 잘 풀려야 내가 더 인정받을 텐데.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무언가에 기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이며 그 결핍을 타인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하거나 자기 힘으로 부족할 땐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입니다. 성공한 배우자를 곁에 두려고 하고 능력 있는 자식으로 키워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것이죠. 이런 노력이 성공 가도를 달리면 큰 문제가 없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땐 삶이 힘들어집니다. 성에 차지 않는 배우자와 자식을 원망하고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 일을 탓하고 무엇보다 부족한 자신을 미워합니다. 자꾸만 힘들어진다면 타인이나 세상에 기대는 습관을 버리면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한 채 더욱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조그마한 행복의 가능성도 함께 멀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주도권이 외부에 있다고 믿으면 나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일이 꼬이면 불행해지겠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주면 행복하겠지만 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쳇바퀴 위에 올라탄 다람쥐처럼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존재에 따라 결정되는 행복, 갈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그것을 정말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기분을 붕붕 띄웠다 추락시키는 만큼 괴로움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홀로서기의 세 가지 의미. 그래서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오락가락하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기분과 태도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의해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내담자가 아리송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홀로 서기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다른 것에 기대지를 않지요. 그 말에는 경제적 능력이든 인성이든 실력이든 어느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의존하지 않고 흔들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그 기준이 외부에 있는 한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일에 끝이 있을까요? 성공에 과연 끝이 있을까요? 외부의 요소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언제 이를지 모르는 타인의 평판과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촉을 세우고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므로 실력 먼저 갖추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는 일이 곧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홀로서기의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이미 지나간 과거 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착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반면 내 마음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신념도 내가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경을 쓴 줄도 모른 채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내 안경이 지금은 시야가 잘 안 맞는군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M1 사람 탓, 세상 탓으로 돌리니까요. 홀로서기는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관찰하려는 태도이자 노력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안경으로 바꾸거나 아예 벗을 수는 없습니다.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태생적인 조건이니까요. 다만 자기가 어떤 안경을 썼는지 알기만 해도 안경을 통해 들어온 세상의 모습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 오늘은 세상이 좀 흐리게 보이네. 오늘은 맑아 보이는구나 하면서 나와 세상의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다룬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안경을 잘 관찰하면 세상 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보통의 우리는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잊은 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면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입니다. 자기가 쓴 안경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린다는 생각은 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이죠. 그런데 내 눈에 쓰인 안경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그 안경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내 마음에 일으킨 감정과 생각을 관찰할 수만 있어도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 할지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게 충고를 건넬지 결정할 수 있게 되죠.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지고요. 홀로 설 때 비로소 삶 전체가 달라지는 까닭.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 서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스스로 원만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안경을 쓴 채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내리는 해석에 그리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비난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 허물이나 못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따라서 기분과 행동에 기복이 없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죠. 그 결과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모나게 구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 자신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기꺼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단점이나 부족함을 감추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그를 대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삶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타인과 세상의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에 걸려 넘어질 일이 줄어듭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 의존하려 하고 그 때문에 상처 입기를 반복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내리는 판단과 행동에 믿음이 생기면 외부에 의존할 일도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관대해지며 인생은 부드러워지죠.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이 바로 홀로서기에 있습니다. 나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타인의 사소한 말에 흔들리는 걸까? 우리는 모두 적당히 부족하고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나에 대한 테두리를 넓게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선 출중하고 어떤 면에선 부족합니다. 어떨 땐 타인과 살갑게 지내고 싶어 안달하다가도 갑자기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가끔은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다가 갑자기 땅 밑으로 푹 꺼집니다. 이렇게 모순덩어리인 나 자신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인정하면 타인의 말과 행동도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불필요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할 때도 스스럼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기에 그 부분에 관해 정확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일이라며 두려워하거나 통제력을 상실할까 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뛰어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주민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얕은 관계에서는 멋있는 모습, 괜찮은 모습만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는 서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좋아해주는 사이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감추기보다 드러내 보여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개인주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이것입니다. 나를 지키겠다는 미명하에 자꾸만 성벽을 높게 쌓지 마세요. 누군가 침범에 들어올까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문을 열어도 성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제대로 의존할 때 우리는 훨씬 강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닫힌 성문을 여는 그 사소하고도 단순한 용기뿐입니다. 흔들리는 순간 내 감정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 별일도 아닌데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너무 크게 화를 낸 후 그런 자신에게 당황한 적은 없었나요? 식당에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의 음식이 먼저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던 점원이 나만 무뚝뚝하게 대해서, 옆집 강아지가 너무 시끄럽게 짖어서, 배우자가 양말을 제대로 벗어놓지 않아서. 뒤돌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당시에는 불같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나쁜 말을 쏟아내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 앞에 이토록 취약해지는 걸까요? 분노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불안이죠.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입니다. 때론 슬픔이 분노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노, 불안, 슬픔 등은 흔히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울면 안 돼라는 노래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의 울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다루기 힘들었기에 이런 가사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자라면서 울지 마라, 화내지 마라, 웃음을 잃지 마라 같은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이고 긍정적인 감정은 정상적인 상태라는 사고방식을 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은 최대한 억누르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느껴도 안 느낀 척, 괜찮은 척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감정이 사라진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안타깝게도 억눌린 감정은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증폭되어 버리다가 어느 순간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고 맙니다. 이것이 사소한 일에 욱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내 안의 분노와 평화롭게 지내는 법. 첫째, 감정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격하게 튀어나오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사그라듭니다. 반대로 자꾸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할수록 감정은 날개를 단 듯 더욱 활개를 칩니다.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을 줄줄이 끌고 오는 것이죠. 이런 일로 화를 내다니 나는 너무 나약해 라거나 저 따위로 행동하다니 저 사람 나를 무시하나? 같은 것들이 감정의 날개를 달아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세요. 감정이 나와 타인에 대한 평가로까지 이어져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나요? 화를 내면 나약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정확한가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굳이 나를 무시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화가 났네 하고 담백하게 대응해 보세요. 그러면 소용돌이치던 감정도 차차 잦아들면서 알아서 멈춥니다. 둘째,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따로 구분하지 마세요. 감각의 동물인 우리가 유쾌와 불쾌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정 감정을 묶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일은 단순히 감각의 영역에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판단이 개입하죠. 그리고 판단은 대체로 편견에 의해 좌우됩니다. 불교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6사람이 모여 코끼리를 가운데 두고 설전을 벌입니다. 코끼리의 정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몸통을 만지며 말합니다. 이건 거칠고 거대한 벽 같은 짐승이라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이빨을 만지며 응수합니다. 아니야, 창처럼 날카로운 동물이야. 세 번째 사람은 코를 만지며 이렇게 말하죠. 둘 다 틀렸어. 이건 뱀 같아. 네 번째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며 나무같이 둥글고 높은데? 라고 말하고 다섯 번째 사람은 귀를 만지며 아니야, 꼭 부채 같아.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람은 꼬리를 붙들고는 다 틀렸어. 이건 밧줄 같은 동물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자기가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며 말싸움을 합니다.
이 우화는 시야가 한정적이지만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교육받은 내용과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 감정을 구분합니다. 그 근거가 자기 경험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한번 편견이 자리 잡히면 사람은 그에 부합하는 증거만 모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편견의 근거에서 감정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므로 감정에 대해서는 판단의 잣대를 들이밀지 마세요. 앞서 말했듯 감정은 에너지이고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감정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집착은 결국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감추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판단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매우 자동적이어서 그 고리를 끊기란 쉽지 않습니다. 끊기는커녕 약화시키는 것조차 힘들죠.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채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그러려면 감정을 느끼는 나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것을 관찰하는 나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 챙김에서 명상을 권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명상을 할수록 관찰하는 나의 힘이 세져서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먼저 그것을 살피게 되고 즉각 반응하기 전에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나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 테지만 처음 묘목을 심고 나서 쑥쑥 자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는 먼저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합니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낸 소량의 영양분을 줄기를 올리거나 잎을 더 틔우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뿌리 내리기에만 사용합니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보내는 시기가 대략 5년쯤 됩니다. 나무라고 해서 급한 마음이 없진 않을 겁니다. 줄기를 쑥쑥 올리고 잎도 무성하게 피워내야 햇볕을 잘 받고 그래야 더욱 크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염나무가 먼저 자라서 햇볕 받기에 좋은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성장 과정이 더욱 힘겨워질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래도 5년 동안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만 신경을 씁니다. 염나무들이 얼마나 높게 자라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훗날 가뭄과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결국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사람이 된다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무엇에 기대지 않고도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는 그를 지탱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세상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뿌리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보이는 부분, 이를테면 외모, 학벌, 경제력, 지위 등은 그 다음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채 외형만 키우다가는 한 번에 쓰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뿌리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를 가장 그답게 만들어주는 것, 즉 내면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돈도 많고 남부럽지 않게 성공도 거두었는데 극도의 공허감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본 적 있는지요? 그들은 가족도, 친구도, 직원들도 자기를 돈 벌어 오는 사람, 부탁하기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뿐 있는 그대로의 자기로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역할이나 명함이 아닌 그 자체로 사랑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숨 쉬고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즉,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죽듯이 내면 세계가 텅 비어버린 채로 사람은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면 세계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탐험하면서 구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신나며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또 그런 자신을 좋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힘을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나를 알고 믿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굳게 마음먹으면 나에 대해 탐구하고 원하는 삶을 계획하고 나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홀로서기 훈련, 내 생각을 점검하는 법. 생각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자기만의 가상현실을 만들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해 버리죠. 저는 이것을 생각이 산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산으로 가버리는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미래를 걱정하기.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입니다만 지나칠 경우 쓸데없는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걱정은 가능성의 일부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가 되어버립니다. 일이 잘못될 거야. 뭔가 이상해. 생각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내면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2. 과거에 집착하기. 원인을 찾는 것 역시 인간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조심하자 수준이 아니라 왜 하필 나지? 역시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만약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처럼 지나간 일을 자꾸 곱씹는 방식으로 되풀이하면 이로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만들어낸 오래된 가상현실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3. 판단하기.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앞에서 판단이라는 생각 습관이 발동합니다. 공평하지 않아.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만 해 하는 것이죠. 판단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짜증, 분노, 질투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4. 멍하게 있기. 생각이 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이 넘쳐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멍하게 있거나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흥미나 의욕이 결여되고 타인의 생각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기.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세상이 제 불평을 들어줄 리는 없지요. 그 생각을 붙잡고 옳다고 우길수록 저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세상은 제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요. 나는 뭔가 부족해. 난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같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나에 대해 떠오른 수많은 생각 중 하나일 뿐, 나에 대한 유일하고도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간과하면 타인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무례한 참견을 그럴 만한 일로 착각하고 순응하게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생각과 사실을 구분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사실과 다른 생각이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더욱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절대 떠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해보세요. 바나나가 당신의 머릿속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보겠다고 마음먹어야 옳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에 빠져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후회와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중이라면 모르는 새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정말 바보 같아. 왜 그렇게 행동했지? 이런 말투가 생각을 사실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말투는 이렇습니다. 내가 바보 같다 생각하고 있군. 더 잘했으면 좋을 텐데 아쉽군.
꼭 기억하세요. 땡땡 같아가 아니라 땡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군이 맞습니다. 후회는 아쉬움으로 끝내면 됩니다. 부정적인 자기 판단으로 연결시켜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홀로서기 심리학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임상 심리학자이자 상담 전문가인 저자가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 문제를 상담하면서 그들에게 홀로 서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주제에 입각해 저술한 심리학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 첫 발행되었는데요. 지금까지 7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책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심리 문제들이 나에게만 있을 것 같지만 어쩌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홀로서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심리 상담이나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는 일이 자연스럽고 멘탈을 관리하는 현명한 과정으로 비추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우울, 불안, 분노, 무기력증을 포함해 자신의 삶이 공허하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정말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많은 심리 문제들의 원인은 홀로서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 강조합니다. 홀로서기란 간단히 말하면 외부에 기대지 않으며 행복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라 말합니다. 저자는 홀로서기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요.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홀로서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방법,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인간 관계 속에서 홀로 서는 방법, 홀로 서기 위한 마음 챙김 실전 레슨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심리 문제를 책을 통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짚어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예시와 친근한 문장들을 통해 서술해 놓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것을 셀프로 다루고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두었기에 심리 상담을 받은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타인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 속의 여러 예시와 솔루션은 꼭 저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감정은 정상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비정상이라 여기며 감정을 불편하게 느끼고 억누르는 습관은 나의 감정을 관찰하는 행동을 통해 자연스레 흘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깊게 새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심리학 책을 접했었는데요. 이 책은 그 중에서도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실용적이었습니다. 나의 내면 세계를 단단하게 다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